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국어 강사 양희수입니다. 자, 이번 2021년 지방직 모두 다 치르고 오신 분들이 또 이 해설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 시험은 어떻게 나왔었고 또 어떤 비중으로 또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었는지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설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지방직 시험이 또 조금은 논란이 됐었던 문제들도 있고 해서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파헤쳐 가면서 또 해설 강의를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설을 하기에 앞서서 자, 우리 이번 2021년 지방직 9급 국어가 어떤 비중으로 어떤 영역들이 나왔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 빨간색을 10%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문법, 어법이었습니다. 자, 두문항, 총 20문제 중에 두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연두색 25%를 차지하는 연두색은 문학 영역이 총 20문제 중에 5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거의 반절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50% 열문항. 자, 비문학이 10문제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어휘가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난이도 측면에서는 우리 국가직 때는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요. 네, 논란이 되었었던 이 문제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조금은 무난했다. 단 비문학 부분에서 조금은 마지막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이 변화해가는 흐름들이 어법의 비중은 굉장히 현저하게 줄고 있고 그리고 문학이나 비문학 그중에서도 비문학의 비중이 월등하게 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한 비문학 문제의 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길이가 길고요. 그리고 추론형의 문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전까지만 해도요. 뭐 주제를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내용 일치와 같은 이런 사실적 사고를 물어보는 조금은 쉬운 비문학 문제들이 등장을 했었다면 자, 이제는요. 이렇게 지문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추론형 문제들, 조금은 난이도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 비문학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지사지라고 했었잖아요. 네. 먼저 내가 앞으로 치러야 될 시험, 우리 초시생들은요, 앞으로 내가 이 국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의 어떤 기준을 좀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문학의 비중이 월등하게 많아지고 있고 어법은 현저하게 줄고 있으며 문학은 꾸준히 네다섯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 이번 지방직이 조금은 이례적으로 한자 문제가 좀 영역이 좀 적게 나오기는 했지만 한자나 한자성어의 문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를 먼저 보고 풀어보셨다라는 전제 하에 또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바쁘다더니 여긴 웬일이야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오, 아, 이의 웬과 우, 어, 이의 웬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 아, 이의 웬 같은 경우에는요. 왠지라고 하는 요 표현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 어, 이의 웬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 놈이냐? 웬 떡이야? 전부 다 우, 어, 이의 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웬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 어, 이의 웬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결혼식이 몇 월 며칠이야? 라고 했을 때 자, 굉장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학습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월은 있어도요. 몇 일이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일을 붙이던 몇 일을 뛰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몇 일은 네, 며칠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며칠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게 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에 굳은 살이 박인. 자, 이거 박이단가 박히단가 또 고민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박다에서 뭐 피동형이 붙어서 이가 붙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굳은 살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기본형 자체가 박이다입니다. 박이다. 박이다.
자, 그다음에 그는 주말이면 의뢰라고 했을 때 의뢰, 여이의 의뢰가 아니라 어이의 의뢰가 네, 맞는 표준어입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며칠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요거 꼭 알고 가십시다. 몇 일, 붙이거나 띄거나 자, 이러한 몇 일의 형태는 우리나라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며칠이 맞습니다. 자,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요. 2번 밑줄친 조사의 쓰임이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로서와 로서의 기준 자, 우리가 시험 직전에 제가 여러분께 열어드렸었던 한글 맞춤법 특강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예문까지 제가 그 특강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특강에서 제시했었던 예문 그대로 지금 선지에 나와 있다는 거 아마 비교해 보시면은 아, 그때 이렇게 등장을 했었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로서와 로서에 대한 이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로서 같은 경우에는 자격, 지위, 신분. 기본적으로는 자격, 지위, 신분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뜻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로서 같은 경우에는 도구와 수단과 방법. 자, 여기서 하나 강조를 하자면 자격, 지위,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로서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도 자격이나 어떤 지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고요. 자, 로서, 자격, 지위, 신분, 시작점, 그리고 로서는 도구, 수단, 방법. 자, 그리고 특강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요 뜻,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 이 뜻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예문 하나씩 보도록 하십시다. 1번, 언니는 아버지의 딸의 자격인 거죠. 아버지의 딸의 신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서가 아니라 로서가 맞고요. 자, 대화로서 서로의 갈등을 풀 수 있을까? 서로의 갈등을 푸는 하나의 방법이 대화라는 거죠. 방법이기 때문에 로서가 아니라 로서가 맞겠죠. 자,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 그러면 그 일을 끝낸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써 잘 써줬고요. 시험을 치른 것이 2번이 세 번째가 된다. 자, 2번이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 2번이 세 번째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로서가 아니라 로서로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옳은 것은 정답 3번. 3번 기억해 두시고 자, 여러분들 로서와 로서 이외에도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되는 한글 맞춤법 같은 것들 특강을 보고 다시 한번 꼭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3번이었고요. 그리고 3번 드디어 이 논란의 3번 네, 3번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았었죠. 처음에 이 가다반에서는 정답이 1번이다. 반나절은 하루 낮의 반이 아니다. 자, 하루 낮의 반은 네, 한나절의 뜻이다. 근데 이게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은요. 하루 낮의 반은 한나절인데 또 1번 가장 중심적인 뜻에서는 한나절의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중심 의미의 한나절의 반으로 본다면 분명히 1번 뜻이 잘못된 뜻이 맞는데 두 번째 한나절과 같다. 즉 하루 낮의 반이다 라고 본다면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답이 없음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문제의 변별력은 크게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번에 1번이라고 정답을 했던 분들도 사실상 이 정답률이 23%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이 말인즉슨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들 조금씩 헷갈리는 와중에 찍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던 면이 지금까지 정말 기나긴 시간을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이렇게 쌓아왔었던 이런 어떤 그 학습의 양을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변별력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조금은 이제 문제 변별력이 있는 그리고 공부를 했었던 어떤 보람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를 좀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루 낮에 반도 그럼 뜻이 맞는 게 되는 거고요. 네, 한나절의 반의 뜻도 맞는 게 되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우리가 달포라고 하고요. 그저께가 오늘부터 사흘 전의 날이래요. 자, 사흘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전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 전은 어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틀 전은요, 그제라고 하죠. 그리고 3일 전은 그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끄제. 자, 여러분들 혹시 저의 하프 모의고사를 또 열심히 풀어보셨던 분들 있었다면 그끄제에 대해서 자, 그제, 그끄제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었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어떤 수강생분들이 그런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뭐 이렇게 지엽적인 것까지 하나 쓸모없다.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와서 놀랐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휘 문제에서는 한자나 한자성어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지만 우리 관용구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고유어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간과하고 놓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또 알려주는 문제이기도 했죠. 자, 그제 기억해 두시고요. 해걸이 한 해를 걸은 간격이다. 그러면은 올해 그다음에 내년이 아니라 그다음 해라는 식으로 한 해를 걸렀다라는 거죠. 해걸이라고 합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음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서 만약에 혼란을 느끼셨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좀 넘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관용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용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은 상식적인 부분에서 나와서 크게 문제의 변별력은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자, 몹시 가난하다.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고 말을 하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느라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자,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표현 쓰죠. 자, 올바른 관용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어 그러면은 자, 연결해 주어 물건을 쉽게 팔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맥을 연결해 줬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호흡을 맞춰라고 되어 있어요. 호흡을 맞춰라는 것의 뜻은 서로 행동이나 의향을 잘 알고 처리해 나가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연결해 주다라고 하는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게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는 상대방을 보고는 상대편을 보고는 속으로 깔보며 웃었다. 깔보며 웃었다라고 하는 건 비웃었다라는 거잖아요. 코웃음에 바로 비웃음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올바른 표현. 자, 실제보다 비싸다. 우리가 나 바가지 썼어.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어. 라고 하잖아요. 네,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뜻은 정답 2번이 올바르지 못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춘향전의 작품인데요. 의외로 암행어사 출도야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맨 앞에 춘향이가 추천 이 전통 그네를 타면서 그 모습에 이도령이 반하는 그 장면에 대한 이 첫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으셨다라는 전제하에 선지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서리적 표현을 통해 춘향이도 천중절을 당연히 알 것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자, 기억 보시면은요. 이때 월매의 딸 춘향이도 또한 시서 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모르랴? 자, 모를 소냐? 그러면 춘향이도 천중절을 모를 리가 있겠어? 당연히 알지라는 말이죠. 물어보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서리적 표현 맞고요. 그리고 춘향이도 천중절을 당연히 알 것이다 라는 말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음방초 우거져 금잔디 좌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꾀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 자, 황금 같은 꾀꼬리 했으니까 비유법을 사용한 거 맞고요. 그리고 음양이 조화를 이뤘다라고 하잖아요. 쌍쌍이 날아든다라고 하는 건 암컷과 수컷이 함께 날아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음양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부분 보시면은요. 이제 그네 추천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네 타는 모습인데요.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팔밑에 작은 띠끌 바람 쫓아 펄펄 앞뒤 점점 멀어가니 머리 위에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자, 우리가 음성상징어 의성어와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 하잖아요. 자, 그 중에서도요. 펄펄 흔들흔들 의태어를 써줬죠.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서술했다.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춘향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있다. 자, 리을 부분 보시면은요. 춘향이가 이 그네 타는 모습을 모두 다 언급을 한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너무 그네 타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 모습이 세상 인물이 아닌 것 같아. 마치 선녀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평가를 내린 사람은 바로 서술자.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끼어들어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린 거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그럼 편집자적 논평을 쓴 것은 맞는데 춘향의 내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네를 타고 있는 외면적인 아름다움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이 틀렸네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화법 문제였고요. A와 B의 대화였는데요. 자, A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B가 어떤 연락을 기다리시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승낙했다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말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자, 완곡하게라고 하는 건 완강하게랑 다릅니다. 부드럽게 돌려서라는 말이죠. 구불곡자예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 궁금하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사업적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요. A가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지 수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 않나요?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말이죠.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 그래서 나는 승낙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다.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한다. A는 승낙이라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근데 B는 완곡한 거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는요. 부정적으로 완곡한 거절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자, A는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궁금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하는 건 B였던 거죠. 자, A는 단순한 궁금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B는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판단한다.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 완곡한 거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죠? 네. 자, 궁금증, 의구심으로 해석하고 있고 완곡한 거절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요. A는 비언어적인 표현, 박수도 치고요. 표정도 좋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완곡한 자,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네, 승낙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3번. 3번. B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이 토대로 해서 완곡한 거절로 이해를 했던 거죠. 자,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학습을 하실 때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거는요. 비문학도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속도전을 펼치기보다는 구절구절을 끊어가면서 그 내면에 들어가 있는 숨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추리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A부터 B, C, D, E 자 쭉쭉쭉쭉쭉쭉 굉장히 상세하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전반적인 사건의 이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를 모두 다 제시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중간 부분을 뚝 잘라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그리고 인물들의 배경은 무엇일지 사건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는 이렇게 제시된 지문을 통해서 추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꼭 학습을 하실 때도 자 속도 빠르게 푸시기보다는 추리를 해나가면서 끊어서 읽으실 것 꼭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번 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자, 내가 그를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 자, 그러면요. 나는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운 게 어떤 심리적인 저항이나 반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없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오히려 이 무슈리에게서 좋아한다. 나는 그를 좋아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것에 어떤 몇갑절이나 강한 보호 감정, 부친다움 이런 것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어떤 호감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 아니고요. 무슈리의 아들인 현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나는 순전한 타인. 자, 무슈리의 아들인 현규는요, 22살. 그리고 나는 18살의 계집 아이라는 거죠.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추리가 들어가 줘야 돼요.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도 바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를 비끄러매는 형식이 결코 온누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 자, 그를 아무에게나 주고 싶지 않고 나도 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의 소유, 즉 이들은 어떤 연인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묶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성의 감정을 지닌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 즉 나의 이 감정과 마찬가지로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일을 같은 즐거움일 수 없으나 같은 이 괴로움을. 자, 그러면서 여기서 흔들리는 자신의 감정을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읽으셨다라는 전제 하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는 부분 있었죠? 네. 자, 2번은요. 나는 현규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며 법률상으로 온누이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 엄마와 재혼한 무슈리 덕분에 자, 법률상 온누이가 된 것뿐이지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 맞죠. 그 다음에 3번. 나는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반감은 아니고요. 조금은 어색했던 건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현규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반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3번.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라고 하는 맨 이 초반 부분에 있었죠. 자, 그리고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보다는 현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온누이로 묶였으면 안 됐어 라고 말을 했잖아요. 자, 정답은요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8번.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비문학에 이런 줄거리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자, 엄밀히 말하면 조건 충족형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단호한 반응에 대해서 단호한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 즉 상대방도 존중하고 내 의견도 내세울 수 있는 걸 단호한 반응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상황을 전제해 주었습니다. 흡연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물었을 때 나는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하는 내 의견도 내세워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자, 고려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대응. 보시면 좀 그렇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 이거는 자, 자신의 권리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은 거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요.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자, 이것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의 의견. 그리고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드릴게요. 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권리도 존중을 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상대방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네, 이 자신의 의견대로 펼칠 수 있게끔 차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해줬죠. 자, 정답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3번이 되겠고요.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생각해보시고서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9번이요. 가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사실 지방직이 국가직보다 다들 해년마다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한자나 한자성어의 문제 비중이 국가직보다 조금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자성어 문제 딱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자, 한자와 더불어서 한글 음까지 달아주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었던 적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고 해서 한자성어를 조금 가볍게 여기고 한글 음만 읽는 것, 자, 지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처럼 꾸준히 한자를 보고 한글 음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뜻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구절 보시면은요. 가.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자는 성환이도 대학생이 되었으니 할매가 원풀이 한풀이를 다했을 낀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우선은 오매불망 보시면은요. 굉장히 간절하게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라는 뜻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거 오매불망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매불망은요.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도 맞지만 굉장히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성환이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원풀이 한풀이를 다했을 낀데 오매불망 이렇게 손주가 잘 되기를 바랐다라고 하는 구절. 그래서 오매불망이라는 뜻 적절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망운지정은요. 객지에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고요. 여마미소는 우리가 심심상인과 의미가 유사하죠.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일. 백아절연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 자, 나의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서 칭찬해 주었던 그 친구가 죽고 나니 이제는 내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가 없구나. 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하는 걸 우리가 백아절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적절한 한자 성어는요. 굉장히 간절하게 바란다라는 의미로 쓰인 오매불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이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자, 고전 시가 중에서 시조가 실렸고요. 이 고려 왕조의 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려 후기의 시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요. 네, 현대 시죠. 지금 이게 시입니까? 네, 산문시입니다. 연하고 행의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줄글처럼 형태를 띠고 쓰여진 산문시. 자, 먼저 이 가의 시를 보시면은요. 500년도 읍지를 빌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과대에 인걸은 간데없네. 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 반천년, 500년 나오면은 고려 왕조의 몰락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많다. 그리고 또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꼼꼼하게 잡았던 작품이고 거기서 제가 필기를 이렇게 불러드렸을 겁니다.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 산천은 의구한데 산천은 변한 적이 없는데 인걸은 간대 없다. 자, 나라를 구할 인재는 간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련과 하노라 그 좋았던 시절이 꿈이었던 것 같아 허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상감이라고 불러드렸습니다. 자, 필기 꼼꼼하게 하셨던 분들은요. 우리 해커스 기본서 문학체계에 요 내용 학습하셨던 필기까지 모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자, 나시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하게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나시는 봉황수라고 하는 조지훈의 작품입니다. 국권 상실과 함께 몰락한 조선 왕조의 퇴락한 고궁을 보면서 망국의 비애를 노래했다. 자, 제가 문학에 관련해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궁궐터, 성터, 대궐터 이런 것들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격인데 그러한 곳이 이렇게 가다듬어지지 않고 보살펴지지 않고 굉장히 쇠락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왕조가 몰락한다라는 증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시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낡은 단청, 풍경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 산새나 비둘기가 지금 여기에 와서 이 궁궐에 와서 마구마구 둥주리를 치면서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산새와 비둘기는 우리나라를 침탈한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큰 나라 섬기다가 거미줄 친 옥자 위엔 큰 나라를 섬기다가 거미줄 친 옥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중국을 섬겼었던 그런 사대주의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옥좌에는요. 쌍용, 왕을 상징하는 가장 높은 왕을 상징하는 쌍용이 아니라 두 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왜요? 쌍용은 중국 황제의 휘장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이 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봉황을 올렸습니다. 자,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지금껏 한 번도 어떤 그 나라에 대해서 떳떳하게 독립적으로 서서 우리의 어떤 기상을 펼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하리라 울고 싶어진다 라는 표현입니다. 왕조가 몰락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울고 싶어진다 라고 하는 마지막에 자기의 정서를 드러낸 게 되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산천과 인거를 대비함으로써 자 자연사와 인간사 대비했죠. 인생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보시면은 태평년월이 꾸미련가 하노라 아 허망하다 나오는 거니까요. 인생의 무상함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는요. 쌍용과 봉황을 대비함으로써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자, 아까 쌍용은요. 중국 황제의 휘장이라고 했었고요. 봉황은 조선 왕의 휘장입니다. 큰 나라 섬기다가 거미줄 친 옥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중국을 섬겼었던 그런 사대주의로 인해서 왕조가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죠. 자, 그리고 3번에 가나 모두 선경우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선경우정은 윗부분에는 경치, 외부적인 경치, 아랫부분에 자신의 정서잖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말 타고 도읍지를 돌아보는데 자연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인간사만 변했구나. 자, 외부적인 풍경이에요. 근데 어지버 태평년월이 꾸미련가 하느라 아 허망하다 라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정서이기 때문에 성경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에서도 지금 보시면은요 이 퇴락한 궁궐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다가 맨 마지막에 눈물이 속될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쇠야 구천에 호곡하리라 자 울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서를 드러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경후정의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정해진 율격과 음보라고 하는 거는 정형시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음수율이라든가 음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규칙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시조는 정확하게 3장 6구 45자의 정형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췄다고 볼 수가 있지만 나시는 산문시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그 다음에 11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조금은 쉬운 비문학 문제였어요. 내용 일치 문제였고요. 미국의 어머니들과 일본의 어머니들이 바로 교육 방식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죠. 미국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어머니들은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친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을 받고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내용만 네 편안하게 꼼꼼하게 읽으셨다면 자, 문제 쉬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 미국의 어머니는요. 듣는 사람의 입장, 일본의 어머니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 바뀌었죠? 네. 일본의 어머니가 듣는 사람 입장, 미국의 어머니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의 어머니는 사물의 속성을 아는 것이 관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사물의 속성을 아는 것 지금 보시면은요.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어머니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땡. 3번. 미국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면에 있는 감정에 주목하자라고 했었던 건 미국이 아니라 일본의 어머니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자,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했고요. 일본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한 거. 가장 맞는 문장 지금 4번이 되겠죠? 네, 정답 4번. 자, 12번.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즉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묻고 있는 건데요. 자, 이번 내용도 사실은 쉬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보시면은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례로 세 번째에 GPS 사례를 들었어요. GPS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전적으로 의존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자주 다니던 길도 하도 GPS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은 멀쩡한 어른들도 이제 GPS가 없으면 길을 잃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이 도리어 우리의 기억력,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는 거고요. 인간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있더라.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결론은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내용 일치 문제였어요. 자, 유엔에서는요, 이런 다양한 공용어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외교관이 이 공용어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요,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공용어를 다 배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만일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라는 것이지 절대 모든 한국인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요. 공용어 지정만 하면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다. 이것도 역시 망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유엔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유엔의 공용어를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다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죠. X.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하여 공무상 편의를 도모하였다. 자,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하여서 공무상 편의를 도모한 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정답이 2번인 거고요. 3번에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한국인들은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라는 것이지 모두 다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건 아니었고요. 한국에서 머지않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급은 윗글에서 아예 언급되지 않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용 일치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악플러에 대한 내용. 자, 악플러들은요, 자기가 올린 글 한 줄에 사람들이 동요할 때 자기 효능감을 맛본다.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적인 말살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오히려 그런 악플러들이 이렇게 욕을 퍼부었을 때 별 반응 안 한다면 그런 악플러들은 오히려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일수록 이런 악플러들의 반응 가볍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너의 생각이야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마지막 지금 여기 단락 보시면은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그런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 자, 왜냐?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본다면요.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상대방의 이런 어떤 평가나 반응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고 그래서 악플러들의 그 악플에 더욱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1번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요하는 걸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자, 자기 효능감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죠?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주의자는 악플에 무반응함으로써 악플러를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이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즉 개인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계속할 마음이 사라질 거고 오히려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에 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타인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비판한다.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공격적인 말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죠. 3번이 잘못된 설명.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는 악플러. 라고 했었죠. 3번이 정답일 거고요. 자, 4번 보십시다. 한국에서 악플이 양상되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자, 우리나라는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고요. 남에 대해 신경을 너무 곤두세운다라고 표현해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는 악플러.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이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문학이에요. 김훈의 이 에세이 문학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또 여기를 또 틀리신 분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수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검푸른 구형, 동그란 수박, 원형 자체, 이 외적인 원형을 말하는 거죠. 자, 구형의 과일을 두 쪽으로 가릅니다. 그러면은요, 수박이 두 쪽으로 쫙 벌어지는 순간에 초록은 빨강으로 바뀐다. 안에 있는 빨간, 맛있는 속살을 가리키는 거죠. 자, 초록의 껍질 속에서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의 바다가 펼쳐지고 수박을 쫙 갈랐을 때 그 붉은색에 까맣게 박혀있는 그 씨앗들, 요렇게 선홍색이 바다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처음 퍼져나가는 비린 향기가 마루에 가득 찬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칼 지나간 자리에서 홀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칼로 베었더니 그 안에 있는 속살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정답은 1번이고요. 기억의 구형은 수박의 외형인 거고 니은과 디귿과 리을은 모두 다 수박의 붉은 속살을 빗댄 표현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6번 가와 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와 나에서 벌써 힌트를 잡으시고 답을 좀 가볍게 체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 보시면은요. 정철, 윤선도, 황진이, 이황, 이조연 그리고 무명씨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다. 황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무명씨도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겠지만 정철, 윤선도, 이황은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자,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을 쓰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은 양반 중에 양반이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은 양반들도 한글을 쓰는 걸 즐겨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나 봐. 새로운 지금 화제를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화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데라고 하는 화제 전환의 접소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자, 허균이나 김만중 같은 경우는요. 그냥 우리말로 작품을 쓰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가? 그러면 여기에 보태기가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벌써요. 그런데 화제 전환 나타났고요. 게다가 라고 하는 표현 나에서 나왔죠. 그럼 그런데 게다가 벌써 1번이 등장을 했네요. 자, 다라에서 그렇지만 그러나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지만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야기는 달라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윗내용과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들어와 줬고요. 자,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면 앞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다에서는요. 역접을 의미하는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줬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요. 대다수의 양반들은 한문을 썼기 때문에 한글을 모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학자 박지원이 당시 양반 사회를 풍자한 작품 호질은 한문으로 쓰여 있다. 삐리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 이황, 윤선도도 한글로 작품을 쓰지 않았을 거란 사실이다. 그러면 앞 내용과 또 지금 여기에 박지원이 이 호질 한문으로 쓰였지만 지금 여기에서 양반들 대부분이 한글을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앞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을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1번의 선지에 들어가 있었던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적 속사를 넣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그런데 게다가 그러나 그렇지만 그러나 자, 그런데는요.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때 그리고 게다가는 그러한 데다가 보태기라고 했죠. 더구나와 같은 표현이고요. 그렇지만 그러나는 둘 다 앞 내용과는 다른 역접의 접속사로서 상반되는 내용을 끌어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자, 퇴고 문제입니다.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보시면은요. 현재 우리 구청 조직도에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국, 복지국, 안전국, 보건소가 있었다 해버리면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에 지금 현재가 들어가 있었죠. 있었다는 문맥상 시제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렇죠. 현재를 나타내는 있다로 고쳐줘야 되겠죠.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시청이 지향하는 누구나 행복한 땡땡시, 누구나 행복한 땡땡시를 실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향은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양이라고 하는 거고,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향,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한다라는 의미의 지향으로 고쳐줘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자, 수해로 인한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 기간을 지금 꾸며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수해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았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수해 때문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 즉 수해로 인하여 인하다라는 말 자체는요. 네, 인하다는 어떤 사실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실 때문에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 수해로 말미암아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지금 어미의 표현을 고쳐줘야 된다라는 것 맞죠? 자,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는 내는 거예요. 자, 납부는 내는 겁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기관에 내는 거고요. 연체료를 내야 한다. 올바른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수납으로 고쳤습니다. 수납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서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입장에서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고친다면 틀린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18번. 다음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은, 자, 현대 희곡이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산문의 문학 작품에서 중간 부분을 뚝 띄어서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서연. 여보게 동현이 왜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 형상은, 자,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 형상 했으니까 동현이라는 자가 부처님 형상을 본뜨려고 하나 봐요. 자, 그런데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들 작정이군. 자, 다시 한번 또 나왔죠? 자네는 의심도 없는가?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 그랬더니 동현은요, 의심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공부를 하게 괜히 의심 말고. 자네는 얼마나 형상 공부를 했는가? 이 12명 관세음보살 머리 위에 11개의 얼굴들, 자, 그 표정들, 그리고 이러한 장신구들, 이런 것들 모두 다 꼼꼼하게 연구했었는가? 자, 그럼 동현은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그 부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재현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의심을 하는 서연을, 자, 공부를 조금 더 해라, 연구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서연, 자넨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 그렇다면 그 형태 속에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게. 자, 그럼 서연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부처님의 이 겉모습, 외형, 형상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동현은 부처의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면 마음도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서연은 불상에 담고 있어야 할, 자, 외형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집착한다라는 거죠. 완벽한 형태의 불상에서도 부처의 마음을 느낄 수 없음을 알고 괴로워하는 인물이 바로 이 서연인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불상 제작에 대한 동현과 서연의 입장은 다르죠. 동현은 완벽하게 구현해내려고 하는 거고, 서연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서연은 전해지는 부처님의 형상을 의심하는 인물이다. 그렇죠. 그 속에 부처님의 마음은 있는가? 라고 의심을 품고 있죠. 동현은요, 부처님의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었죠. 보시면은요, 또다시 베낀다, 본뜨려고 한다. 자, 있는 그대로 본뜨는 것이기 때문에 독창적 제작 아니라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동현과 서연의 대화는 예술에 있어서, 그렇죠, 형태, 형식을 더 중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마음,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연상시키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거는요, 독창적 제작 아니었죠? 있는 그대로 본뜨는 거였죠? 네,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9번. 자, 여러분들 비문학에서 쭉쭉쭉쭉쭉쭉 내용 일치 문제, 뭐 결론을 이제 내는 문제, 이런 것들 어렵지 않게 풀어 나가시다가 19번, 20번에서 어렵다, 이 부분에서 좀 틀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국가직과 지방직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비문학 문제들 풀어보셔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추론형 문제,
네, 혹은요,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면서 분석적으로 좀 풀어보는 연습 해보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난방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 자,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온돌방입니다. 자,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요.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 뜨거워지고, 자, 지금 여기 돌이 깔려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불을 떼니까 뜨끈뜨끈하게 방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되는 방법이다. 자,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된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복사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류, 어떤 물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으로 인해서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열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거예요. 지금 요 밑에서 이렇게 불을 뗐으니 당연히 여기에 방바닥에는 복사열로 인해서 뜨끈뜨끈 네, 온도가 올라갔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 뜨거워진 열은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당연히 이 따뜻해진 공기가 차갑게 식으면 내려오겠죠.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 바닥으로. 자, 바닥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지금 뜨거워져 있는 이 방바닥 때문에 또다시 데워지게 되고 그러면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요.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가고 식은 공기는 내려와서 다시 데워지면 또 올라가고 돌고 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온돌을 통한 온돌 난방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복사열 그리고 대류 현상으로 인한 것을 모두 다 활용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서 뜨거워지고요.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서 방 전체에 이 열들이 이렇게 전달된다라는 거죠. 자, 방바닥 쪽에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워지니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던 공기가 차갑게 식으면 다시 내려와서 데워진 다음에 위로 올라간다. 그러한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벽난로를 통한 거 이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십시다. 자, 벽난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벽난로가 있다고 보십시다. 자, 벽난로를 통한 서양의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그럼 벽난로 때문에 당연히 열기가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뜨거워진 공기는 위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겠죠. 자,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윗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자, 왜냐? 지금 이 복사열로 인해서 윗공기가 따뜻해진 건 맞는데요. 자, 윗공기가 그러면 차갑게 식었다면요. 식은 공기 내려올 수 있겠죠. 내려옵니다. 방바닥으로 내려와요. 하지만 우리나라 온돌 방식처럼 방바닥이 따뜻해져서 다시 한번 데워진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차가운 공기는 계속 이렇게 아래쪽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아래쪽에 머물게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한 것일 뿐 그 복사열로 인해서 대류 현상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방식이 바로 벽난로를 이용한 벽난로 난방 방식. 자, 이해가셨나요? 온돌 난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 방바닥이 따뜻해지면은요. 이 복사열로 인해서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식어진 공기는 또 내려오고 또다시 방바닥으로 인해서 그 공기가 따뜻해지면 또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돌고 도는 이 따뜻한 온기가 돌게 되는 거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벽난로 난방 방식 같은 경우에는 벽난로로 인해서 윗공기가 따뜻해지기는 하지만 이것이 식어서 내려왔을 때는 이것을 데워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대류 현상이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복사열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십시다.
벽난로로 인한 난방은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식으면 벽난로로 인한 난방은 방바닥에 애초에 따뜻한 공기가 없습니다. 방바닥에 데워지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X. 그리고 2번이요.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 벽난로로 인한 난방은요. 복사열로 인한 난방은 맞지만 대류 현상이라는 난방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사열에서 대류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벽난로가 아니라 온돌 난방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요.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의 공기만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 방식 애초에 이 벽난로 난방 방식에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 방식 온돌 난방 방식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체와 위쪽의 공기가 따뜻해져서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데워지고 또 올라간다라고 했었죠. 네, 지금 이 가에는 적합하지 않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4번 보시면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냐? 따뜻한 공기는 내려오지 않아요. 오히려 차갑게 식은 공기는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럼 차갑게 식은 공기는 여기에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방바닥이 따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이해가셨죠? 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20번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추론 문제이기도 하지만은요, 약간의 주의력 문제도 함께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포도주.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술이기는 하지만 유럽에서는 물 대신에 마시는 음료수다. 왜냐? 물이 워낙에 안 좋아서. 그래서요. 자,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로는 당연히 저렴한 포도주 이런 것들을 쓰고요. 아니면 술이 너무 약한 사람은 여기다가 물을 섞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포도주의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북쪽. 추운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기존의 자연 상태에서, 즉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기르는 거 말고요. 자연 상태에서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였어요. 자, 여기까지만 포도를 재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탈리아입니다. 였다면 보시면은요.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도 재배가 상당히 더 북쪽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북방 한계선 어디요?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이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다. 이탈리아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루아르강에서부터 크림반도 를 잇는 이 더 북쪽까지 상업적 포도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적절한 기온 이런 것들은 포도주의 질을 결정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다 라고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요. 포도주의 수요는 자, 이렇게 생산 자체가 지리적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멀리 원거리 무역 품목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항상 고가품 취급을 받았대요. 하지만 오래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백포도주 혹은 중급이하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백포도주 그리고 중급 이하의 적포도주.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거는 아주 일부의 고급 적포도주에서만. 그런데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병에 담아서 코르크 마개까지 했을 때 그때 이 아주 일부 고급 적포도주만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개선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자, 문제 다시 보시면요.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보십시다. 1번. 고급 포도주는 모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진다. 그래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이었죠? 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보시면요. 모두예요. 모두.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자, 주요라고 하는 거는 전부가 아니죠. 대체적으로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자, 틀린
틀린 선지를 만들어낸 것이었구나라는 거죠. 자,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극단을 나타내는 조사나 부사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을 때는 유의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을 것이다. 자, 자연 상태에서는 이탈리아까지가 한계선이었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더 북방 한계선을 올렸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요, 이탈리아보다 북쪽인 거죠. 북쪽. 네, 자연 상태에서는 이탈리아 정도였지만 여러 노력을 기울여서 더 북쪽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이 북방 한계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 돼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이거나 아니면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이다. 저렴한 포도주는 맞죠? 근데 보시면은요, 여기에 물을 섞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저렴한 포도주에 물을 섞는 거죠. 고급 포도주가 아니라. 자, 그러면 4번. 4번 보십시다.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 보관 기간에 비례해서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용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하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대요.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 한정된다. 병에 담아서 코르크 마개를 끼웠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백포도주는 시간이 지나고 병에 담아 코르크에 마개를 끼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문장은요, 지금 제시된 문장을 살짝 비틀어서 낸 문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올바른 설명이 되는 거고요. 보관 기간에 비례해서 품질이 개선되려면 아주 일부 고급 적포도주만 한정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우리가 20문제를 모두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이번에 지방직 시험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면은 한자나 한자성어는 이제 좀 버려도 되겠네, 놓아도 되겠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자나 한자성어는 특히나 빈출되었던 단어들 위주로 꼭 꾸준히 꼼꼼히 외워가시면서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해나가셔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비문학. 비문학에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 빠르게 읽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일주일에서 3번에서 4번 정도 비문학 3지문에서 4지문 풀어가면서 훈련의 결과만이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자,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이시라면은 가장 초반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이 어법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론이나 혹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는 용도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방법을 채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설을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